해방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을 또다시 비극으로 이끌었던 한국 전쟁. 그로 인해 싹이나마 비우려 했던 산업시설조차 모두 파괴돼 온 국토는 처참한 폐허로 변했다. 하지만 전쟁의 상처를 딛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기까지 반세기란 시간이면 충분했다.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데에는 그 힘들었던 시기, 피땀 흘려 뛰었던 기업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매일 끼니 걱정이 급했던 시절, 달달한 이 맛은 마치 사치와도 같았다. 설탕이 다니까 참 다니까 뭐 애하고 어른이가 할 거 없지. 설탕 그거 뭐 먹으려고 막 옛날에 뭐 당기를 캐봐야 뭐 꿀, 조청, 역고한 거. 당시 우리나라는 설탕 공급을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 1년에 200만 달러, 현재의 가치로 190억 원의 위화를 설탕과 맞바꿨다. 이렇다 보니 국내 설탕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병철은 우리 기술로 값싸고 품질 좋은 설탕을 만들고자 했다. 휴전 회담이 오가던 1953년 4월, 잘 나가던 무역회사 삼성물산 건물에 제당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름하여 제1제당공업주식회사. 임시수도 부산지대를 샅샅이 뒤져 공장 용지를 확보하고 설탕을 만들 기계 구매에 나선 이병철은 고심 끝에 일본 미쓰이 물산을 통해 다나카 기계를 선택했다. 독일이나 이런 데 다 알아봤는데 독일은 운송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먹히잖아요. 그래갖고 그 일본 미쓰이 물산 기계를 뒤로 왔는데. 그런데 다나카 기계가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정작 기계를 설치하고 작동시킬 일본인 기술자는 단 한 사람도 입국시킬 수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 정책 때문이었다. 철저한 반일주의자였으니까 일본 기술자를 불러다가 저를 보고 설치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루가 급한 마당에 굉장히 아마 난감했을 겁니다. 일본 측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설계도만 갖고 국내에서 직접 기계를 조립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반드시 일본인 기술자를 파견해야 한다고 나온 것이다. 이병철에겐 한국의 기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로 들렸다. 결국 우리 기술자를 일본에 보내기로 했다. 기계 설치와 운전, 공장 운영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기로 한 것이다. 일본 쪽 입장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게요. 계약서에 그런 상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설계 사양대로 그 제품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일본 측이 책임을 진다. 기술을 배워왔어도 작업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국제 전화로 다나카 기계에 문의했다. 서신 문의는 왕복에 2주일이나 걸려 작업을 중단한 채 기다리는 일도 허다했다. 기다리는데 20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리고 갖고 통화하면 지직거리고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일본말로 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자는 또 일본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는 일본말 잘하니까 받아서 하는데 답답하면 날아가는 거죠. 비행기도 없었어요. 전 배 타고 갔어요. 참 그때는. 악전고투의 6개월이 지나 공장은 완성됐고 드디어 시운전의 날이 왔다. 흥분을 가라앉히며 시동 스위치를 켠 순간 그런데 기계가 이상했다. 기대한 설탕가루 대신 액상이 나온 것이다. 당장 기계를 멈추고 총점검을 해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병철과 직원들이 기계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며칠 밤낮을 보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한 용접공이 지나가던 말로 흘린 한마디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됐다. 그때 마침 그 용접공이 지나가다가 아유, 원료를 뭐 이렇게 많이 넣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료를 조금씩 넣으면서 이제 원당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어 균형을 잃은 것 같다는 용접공. 그의 말대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원당을 넣었더니 순백의 정제당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성공한 것이다. 설탕이 막 줄줄 나오는데 같이 하려는데 하나고
집어가지고 입에 딱 넣었죠. 제1제당이 설립되던 1953년 우리나라의 설탕 수입량은 23,800톤. 100% 수입에 의존하던 설탕의 수입량이 제1제당 설립 1년 뒤엔 절반으로 줄었고 2년 후엔 27%, 그리고 3년 뒤엔 7%로 급격히 떨어졌다. 외화 절감 효과가 아주 컸습니다. 본격적인 생산이 시작된 후에 3년 이후부터는 수입품은 거의 자취를 감춘 셈이 된 거죠. 제당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이병철에게 쓰라린 경험을 안겨준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조미료 사업이다. 이병철의 미풍이 임대홍의 미원엔 보배를 마셔야 했던 것. 세상에서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자식과 골프, 그리고 미원이다. 일본 조미료를 밀수해 먹던 시절 천신만고 끝에 미원을 개발, 국내 조미료 시장을 개척한 임대홍. 그가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약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미료. 일본인 화학자 이케다가 만든 조미료는 일본을 넘어 한국의 입맛도 사로잡았다. 평소 일본 제품이 한국 식탁을 점령한 것에 큰 반감을 갖고 있던 임대홍은 직접 조미료 개발에 착수한다. 그러나 아무런 정보도 인력도 없는 상황. 일본에서 기술을 전수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물론 일본이 쉽게 제조 방법을 알려줄 리 없었다. 국산 조미료를 개발하겠다는 이제 열망을 가지고 일본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조미료의 원료인 그 글루탐산에 대해서 제조 방법을 또 연구를 하시고 그 제조 공정도 습득을 해서 돌아오셨어요. 끈질긴 노력 끝에 조미료의 원료인 글루탐산 제조를 터득한 임대홍. 한국에 돌아와 1956년 부산에 동아화성 주식회사를 설립한다. 현 대상그룹의 시초인 것이다. 만미자에 원소 원자를 쓴 국산 최초 조미료 미원은 일본 조미료 대신 한국인의 식탁을 채워갔다. 일본에서 어렵게 배워온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글루탐산을 얻기까지 그야말로 피땀 어린 사투였다. 긴 바탕에 붉은 신설로 모양의 포장지를 사람들은 좋아했고 불티나게 팔리는 미원 덕분에 부산 대신동의 공장은 거제동으로 확장 이전하게 된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조미료는 1가구 1미원이란 신조어가 나돌 정도로 주부들에겐 대인기였다. 우리나라가 그때 그 6.25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하게 살으니까 한 달에 고깃국 한 번 먹기도 어려운 그런 때, 그러니까 음식을 고기 안 넣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조미료가 나와가지고 정말 주부들한테는 대인기였습니다. 주부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 당대 톱스타들 가운데서도 현모양처 분위기의 모델들을 광고에 기용했는데 그 전략이 주요했다. 그때는 뭐 제가 아무래도 젊고 또 열심히 사는 주부였거든요. 처음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물불을 모르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런 주부를 선망해서 뽑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젊은 주부로서. 당시 국내 조미료의 양대 산맥은 미원과 미풍. 이병철의 제1제당은 일본 아지노모토사와 합작이라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선발주자 미원과 후발 상품 미풍은 조미료 시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펼쳤다. 상점 주인들은 포장과 조미료까지 비슷한 두 조미료에 헷갈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판매 1순위는 단연 미원이었다. 당연히 미원이 잘 나갔지. 미풍은 잠깐 반짝하다 말았어. 일단 선점 효과가 미원이 워낙 뛰어났었고 나중에 미풍이 나중에 후발주자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미원이 마케팅 전략이 우수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마법인 밀가루라고 그랬습니다. 이 미원을
이렇게 이 밀가루처럼 조그마한 것을 뿌리면 맛이 달라진다. 이런 게 구전 마케팅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확실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R&D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기술 개발을 많이 했고. 경제 성장의 시기, 수입품을 밀어내고 국내 시장을 선점하며 기업을 성장시킨 이들이 있는가 하면 먼 바다로 눈을 돌려 위화머리에 뛰어든 이도 있었다. 1957년 6월 29일 어선 진암호가 부산항 제1부두를 빠져나간다. 남쪽을 향하란 뜻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지었다는 이름 진암호. 한국 최초의 원양어업은 이렇게 시작됐다. 단 1달러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치잡이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애국입니다. 그 자체가. 대학 졸업 후 안정된 미래를 버리고 실습 항해사를 자청했던 김재천. 수산대학교 엘리트 코스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기 때문에. 끝내 이제 서약서까지 씁니다. 월급 안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항해 끝에 내가 뭐 큰 위험을 당하더라도 절대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이제 승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미나는 것은 월급도 안 받고요. 그 다음에 실습 항해사로서 했기 때문에 정원 2배의 그 탑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잠자리도 없어가지고 군 야정용 침대에서 몇 개월간을 지냈다고도 합니다. 바다를 개척하겠다는 김재철의 포부와 달리 진암호의 참치잡이는 악전고투의 연속이었다. 선원들 중에 참치란 생선을 잡아보긴커녕 구경조차 해본 사람이 없었다. 당시 이제 원양어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바다에는 온갖 희귀한 종류의 어종 자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죠. 그 고기 생김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습성이라든지 이런 거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뭐 어류도감 사다가 혼자 이제 주경야독을 했고. 김재철은 부산 수산대학 출신. 진암호에서 원양어업과 관련된 이론과 지식을 갖춘 유일한 선원이었다. 외국 어류 도감을 보며 돈이 되는 어종만을 골라냈고 선진국 어법까지 끊임없이 공부하며 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를 매일 기록한 김재철. 그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쌓아가기 시작한다. 진암호는 1년 3개월 만에 100톤이 넘는 참치를 잡게 되고 진암호의 신화는 국내의 삽시간에 퍼진다. 서독에 보내는 뭐 강부나 간호사, 그 다음에 또 월남전의 또 특수, 그런 것보다도 더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원형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책적인 차관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아주 대대적인 지원을 해줘가지고 60년도 초반기에 우리 기술로 선박을 만들어서 내보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참치의 전진 기지에서 김재철이 이름을 날린 1963년 사모아 섬에 큰 공장 하나가 들어선다. 세계 최초 참치 브랜드이자 미국 가공 참치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스타키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통조림 공장을 세운 것이다. 김재철은 참치 통조림이 대량 생산되는 것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당시 국내에서는 낯선 생선이었던 참치가 서구에서는 통조림으로 이미 대중화된 것이다. 참치 통조림 공장을 세워요. 그래서 1963년에 공장을 이제 준공을 하고 본격 가동을 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제공된 참치 원료가 진암호에서 이제 그 납품한 거예요. 그 이제 그 당시 이제 김재철 이제 선장이 뭐 직접 이제 갖다 줬죠. 세계 1위 참치 소비국 일본 시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김재철은 세계 지도를 우연히 거꾸로 돌리다 무릎을 친다. 대륙 끝에 있는 작은 반도가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을 발판으로 우뚝 선 나라 대한민국. 순간 새로운 해상무역의 모델이 번쩍 떠오른 김재철.
세계에서 가장 큰 참치 통조림 공장 스타캐스터. 거기에 해답이 있었다. 횟감용이 아닌 통조림용으로 참치를 납품하기 시작한 김제철. 그러나 문제는 미국에서 정한 통조림용 참치 염분의 기준이었다. 그 어획물을 팔러 미국 통조림 공장에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통조림 공장에 근무를 했댔어요. 근데 그 냉동법이라고 그 미국이 개발한 냉동법이 있는데 쿠킹하는 고기는 비싼 돈을 기름을 떼어가지고 초저온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해수 냉동법에 염분이 너무 오버가 되어가지고 전부 반품 받았어요. 이젝트. 참치를 가득 실은 김제철의 배는 사모아에서 뱃머리를 돌리게 된다. 불안함에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그때 불현듯 하버드대 최고 경영자 코스에서 배운 내용이 떠올랐다. 선진국형 식품 참치캔. 때마침 국내 시장은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식생활 패턴이 점차 선진국 형태로 변모하고 있었다. 1984년 출시한 추석 참치캔 선물 세트의 성공으로 참치캔의 인기는 이어져 국민 통조림으로 자리 잡는다. 미국 원조로 받은 고물배의 실습 항해사로 승선. 실패할지도 모르는 국내 최초 원양어업의 항로를 떠났을 때 김제철의 참치 신화는 이미 시작됐던 것이다. 바닷길을 뚫어 세계로 나간 기업인이 있었는가 하면 육지 위를 질주한 기업도 있었다. 1952년 국내 최초로 자전거 국산화에 성공하며 한국기계공업의 초석을 다진 삼천리 자전거. 해방을 맞은 서울거리는 팽창하는 인구와 부족한 교통수단으로 상당히 혼잡했다. 인구는 석 달간 30%나 늘어났지만 주요 교통수단인 전차와 버스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낡은 전차들은 대부분 고장나고 망가지기 일쑤였다. 바로 이때 엔진 없이도 내 힘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전거가 각광받기 시작한다. 자동차도 만들 수 없던 그런 시기였었고 교통에 대한 운송 수단이 필요한 것이고 피난 시대 때 그 복잡하게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 생활에 대한 리듬 이거 충족시켜 줄 만한 효율적인 수단이 뭐겠냐.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전거라는 것은 가슴에 대한민국 사람의 추억인 동시에 산업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 최초로 자전거 개발에 도전한 한 남자. 훗날 삼천리 자전거를 세운 김철호 회장. 일제강점기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고국을 떠났던 청년들 중에 훗날 크게 성공한 기업가들이 여럿 있다.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김철호 역시 일본 오사카로 떠난다. 당시 오사카는 메이지 유신 이후 개발이 가속화돼 기계 산업이 번창하던 시기. 공업도시 분위기에 압도당한 김철호는 철공소에서 자전거 부품인 볼트와 너트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 당시 일본은 굉장히 부흥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이 터졌고 경제적으로 뭔가 사람이 발달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았죠. 그래서 막노동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뜻을 어떻게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철공소의 견석공으로 취직이 됩니다. 하지만 1920년대 말 미국의 경제 공황은 일본 경제를 뒤흔들게 되고 당시 김철호가 다니던 공업사 삼화 제작소도 곧 경영난에 빠진다. 창고의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여갈 무렵 연습공이던 김철호는 공장장을 찾아간다. 부품만 생산해가지고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그는 경영난을 이겨낼 방법을 제안한다. 바로 부품을 조립해 완성형 자전거를 만들어 팔자는 것. 공장장은 반신반의했지만 김철호 말대로 자전거를 만들며 보도 직전이었던 회사는 기사회생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1세대 경영인들이 대부분 일본하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들어보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 성실성, 끈기, 인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였습니다. 다른 뭐 기술이라든가 머리가 좋다기보다도 마찬가지로 김철호 회장도 그런 끈기와 인내 이런 걸 보고 일본인
그 사마 제작소 주인한테 굉장히 감명을 주게 됐죠. 일본에서 자전거 생산 기술을 배워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온 김철호. 1944년 전 재산을 쏟아부어 자전거 부품 공장인 경성 전공을 세운다. 창업 후 쉴 새 없이 중고 자전거의 차체와 부품을 분해하고 철판을 두드려 재생하거나 조립하는 일에 매달린 김철호. 때마침 자전거 수요가 급증하자 1952년 부산의 공장을 준공, 회사의 이름을 기아 산업으로 바꾸며 본격적으로 국산 자전거 개발에 착수한다. 서울 시내에 있는 자전거 대수가 그때는 이제 이 자전거 신고제입니다. 지금처럼 뭐 마음대로 이제 소유하고 그게 아니라. 근데 해방 무렵에 서울에 신고된 그 자전거 대수가 한 9,000여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별로 없을 때입니다. 높은 기대를 안고 시작한 국산 자전거 개발에 문제가 생긴다. 자전거 기술의 꽃이라 불리는 림, 바퀴에 고무 타이어가 감싸고 있는 둥그런 대. 하지만 당시 기계공업 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국내엔 림을 제작할 사람도 설계 도면도 없었다. 국산 자전거 제작에서 림 개발은 최대 난관이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했고 결국 김철호는 부산에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곤 일본에서 만난 일본인 자전거 기술자 와다 H를 직접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만큼 김철호의 자전거 개발 의지는 뜨거웠다. 김철호 회장이 사실상 주특기는 자전거 안장이었습니다. 안장을 만드는 게 주특기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그 안장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부속 부품을 만드는 데 대해서 기술을 거의 마스터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동차로 치면 이제 동력 장치 엔진이죠. 자전거로 치면 이제 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림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 그래요. 1952년 마침내 12대 자전거 시제품을 완성하고야 마는데 바로 최초의 국산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를 세상에 내놓는다. 삼천리란 이름은 한반도 삼천리를 달리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 전쟁으로 모든 게 침체된 당시로서 국산 자전거 개발은 큰 뉴스거리였고 우리 자전거가 생겼다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여차 직접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고 국내 최초로 미국에 자전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한다. 1970년대 삼천리 자전거는 국내 시장 점유율 6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간다.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돼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을 정도였다. 일단 어떤 브랜드가 그 고유 명사, 어떤 분야에 대명사가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삼천리는 그 당시에는 거의 자전거 하면 삼천리라는 브랜드가 자동으로 연상되듯이 그 거의 고유 명사 같이 쓰일 정도로 아주 대표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는 그랬던 시절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인류의 10대 발명품 중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꼽히는 바퀴. 삼천리 자전거는 그 이름처럼 70년 동안 한반도를 달리며 두 바퀴로 가는 교통수단을 발전시켰다. 무역업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국내 1호 설탕 기업으로 오늘날의 삼성을 일으킨 이병철. 한국 최초의 조미료를 개발, 조미료 시장을 개척한 임대홍. 우리나라 최초 원양어선의 실습 항해사, 국내 참치캔 1호로 참치 신화를 이룬 김재철. 국산 최초 자전거로 70년을 달려온 김철호.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진 기업인들. 국내 최초를 성공시켰던 이들의 도전 정신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킨 밑거름이었다.